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의 대선도 사실은 그냥 누가 되던 간에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 우리 경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나마 24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주가 좀 좋았었고, 근데 지금은 수출주도 이제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면서 반도체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방어주로 하고 이제 내수 관련주들이 또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왜 경기 안 좋을 텐데 경기 방어주가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요거는 이제 배당하고도 또 맥이 닿으니까 밸류업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네. 경기 방어주나 이쪽 투자 아이디어는 혹시 어떠실까요? 경기 방어주는 이제 그 전보다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경기 방어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경기 방어주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하고 조금 겹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네. 네. 또는 뭐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KTNG 같은 이제 담배라든지, 또는 유틸리티 같은 한전 이런 회사들인데, 한전이야 지금은 배당 못 주지만, 네. 그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배당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배당 이만큼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은 데서 난 성장주로 갈래 했던 부분에서는 오히려 약간 그 동안에 소외됐던 뭐 한전을 포함한 유틸리티 또는 에너지 회사들 뭐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밸류업에 대해서 오늘 지수도 이제 나왔잖아요. 밸류업 지수 네. 이제 뭐 하는 구성 요소를 보니까 그 지수 자체는 제가 보니까 종목까지는 다 아직 못 봤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수 자체는 코덱스 ETF를 사는 것보다는 여기가 아웃퍼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ROE가 그렇게 했어요. ROE 1등부터 50등까지. 그 다음에 PBR 1등부터 50등까지. 그 중에서 2년 동안 2년 연속 배당을 줬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기업들 이렇게 한정해서 되게 까다롭게 했어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자 기업 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 코덱스에는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면서 동시에 ROE가 높은 기업으로 스크린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당에 관련한 정책들 그리고 이거를 늘리는 기업들은 특례로 또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생기는 고배당 주식들 네. 이런 부분들도 방어주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보다 차라리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를 개인적으로 이제 하신다면 뭐 ETF나 이런 걸로라도 그렇죠. 차라리 코스피 200보다 그냥 밸류업 지수가 낫겠다. 네.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성장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지수에. 네, 그래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그렇게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 또는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위주로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코덱스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밸류업 지수가 낫겠다. 그런데 당연히 뭐 밸류업 지수 막 성장주가 뭐 배당이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건 따로 근데 투자를 하셔야 한쪽 돼요. 주머니에는 밸류업, 네. 한쪽 주머니에는 성장주. 그렇죠. 네. 그 ETF가 11월 달 정도에 나올 거예요. 예. 네. 이제 봄을 터지겠죠 또. 네, 밸류업 ETF 그때 좀 일부라도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좀 이게 새로운 지수를 정부에서 만들고 또 관련된 ETF 쏟아져 나올 때가 피크아웃이다 막 이런 통설들도 있던데 네. 그렇게는 안 보시나 보네요. 밸류업 주가가 지금 오른 거는 은행보험만 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크게 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크게 이제 만약에 밸류업 관련한 기업들이 미리 다 올랐으면 ETF를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셔도 뭐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밸류업이라고 해도 뭐 거의 금융지주사, 뭐 보험사, 금융사랑 현대차그룹 정도, 뭐 포스코홀딩 뭐 요 정도잖아요. 네. 이게 더 어떻게 좀 밸류업이 넓게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단박에. 네,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주 짧게 요약하면은 그 배당 정책을 누가 결정하죠? 최대 주주가 결정하죠.
원래는 네. 이제 이사회가 이제 결정해서 주총의 승인을 받는 건데 네. 사실 최대 주주가 결정하고 네. 그거를 그 주총에서 그 안건 통과 안 통과 이렇게만 되는데 다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그 특히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최대 주주가 이제 다 금융종합과세 배당 때문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최대 주주들은 저희나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배당 소득이 되면은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은 다 15.5%만 내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는 똑같이 받아도 46%의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거를 좀 꺼려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리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통과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오늘도 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금투세가 뭐 폐지가 되느냐 뭐 아니면 유예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금투세에 들어가서 그게 분리과세가 되면은 그때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직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렇죠. 네, 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인 거죠. 그러면은 25%로 이렇게 높이더라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나 최대 주주나 대주주나 다 똑같이 내게끔 세금을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선 세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그래도 46%거든요. 네네. 네. 그럼 금융소득 내가 등기이사 쳐가지고 100억씩 가져가는 것보다 배당에서 뽑아먹는 게 훨씬 2배나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올립니다. 그러면은 대만처럼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30%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제도가 이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특히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데 그러면 왜 밸류업이 그래도 되냐? 은행하고 보험은요 주인이 있나요? 보험까지는 있어요. 보험까지는 있는데 은행이 주인이 없잖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수용 못하니까. 은행은 말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하면은 배당 있으면은 리저브에서 빡빡빡 올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는 밸류업을 하면 바로 따라갈 거고요. 반면에 지주사들 대기업의 지주사들은 상당히 늦게 천천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주주들 예를 들면 뭐 가업 승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데들은 말 잘 들었겠죠. 뭐 예를 또는 금융사에서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정부 친화적으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기업들, 그죠.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임할 겁니다. 밸류업 하게도 막 손 들고 나오죠. 예, 뭐 키움증권도 공시하고. 사고가 있었고, 네. 뭐 삼성그룹들, 삼성생명이나 이런 쪽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정부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그룹들은 좀 더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잘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구조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맞습니다. 선별해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거의 이제 막 700선 깨지고 그랬다가 그래도 700 후반까지 좀 반등한 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금투세가 최소한 폐지는 못 되더라도 유예는 될 것 같다. 강행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코스닥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 유예가 돼야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이 또는 뭐 현대차 같이 큰 기업들은 매수 매도도 자유롭잖아요. 뭐 좀 수급의 문제도 안 생기고 쉽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5천억짜리나 1조짜리 미만은 그 금투세에 들어갈 정도의 그 투자하신 분들은 쉽게 사고 팔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안 사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연말에 다 팔고 다시 연초에 다시 사야 되는데 에너지 낭비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분들은 이제 뭐 몇십억씩은 그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금투세 대상이 될 텐데 1억 기준으로 해도 네. 차익이 1억 해도 그럴 텐데 그거를 다 샀다 팔았다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불리한 거고 수급적으로도 그냥 차라리 내가 큰 대기업의 시총 뭐 30조짜리 20조짜리를 샀다 팔았다 뭐 티도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금투세 피해가는 게 마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소외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가 되면 코스닥은 조금은 그래도 올라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체도 이제 2차 전지랑 그 바이오 쪽에 비중이 크니까 이제 다행히 그쪽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좋아지는 요인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도 거의 뭐 바닥은 탈출하고 있다. 네. 길목 지키기 정도까지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요. 네. 혹시 좀 지금 시점에서 아까 그 언급하지 않은 섹터 중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섹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섹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저는 뭐 항상 개인분들도 5종목이나 서로 다른 베타를 가진 기업들을 기업군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CMO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또 빠질 수 있어요. 계절적으로 빠지면은 이제 그때 또 다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과거의 주도주 중에서 살아있는 거는 화장품 일부, 그 다음에 미용 관련한 업종들 있잖아요. 네. 뷰티. 그래서 보톡스나 미용기기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 관련주도 있긴 있어야 돼요. 모두 경기가 나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비워놓고 가면은 또 가치주 올라갈 때 낭패를 보는데 그때 대표 선수로 저는 이제 조선업종이 그나마 어닝이 계속 좋아지는 사이클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주가 꺾이면 거기도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뭐 그럴 기미보다는 오히려 어닝이 좋아지는 쪽에서 왜냐하면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좀 맛이 간 게 중국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 이제 철강 빼고 화학 빼고 그러면 거기 에너지 정유 빼고 이러면 거기 시총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좋은 걸 뭐 사겠어요. 산업재 중에 하나는 사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면 조선 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급들까지 생각하면은 그런 그 경기가 혹시 모르게 좋아질 때도 길목 지키는 것들은 조선으로 이제 모든 걸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단기 플레이, 낙폭과대할 때 매수하고 반등하면은 다시 줄여야 되는 조금 그러면서 봐야 되는 단기 플레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주 또는 경기를 안 타면서 경기가 둔화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둔화가 되니까 그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좋은 업종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거기가 이제 밸류업에도 속하겠지만 배당이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배당이 조금씩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배당 그거는 성장. 이익이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익이 사실 계속 플랫이거든요. 예. 올해 내년 내후년 이익이 깎이면 깎였지 올라가진 않아요. 예. 그런데 걔네가 배당 성향을 뭐 30%에서 40%로 올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배당 수익률은 30%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익 성장은 없는데 주가 성장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꼭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참 한국이 밸류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또는 금리가 하향될 때는 공략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게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익 성장 없이 주가 성장이 가능한 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밸류업 그것도 배당 성향을 좀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 논리가 그러면은 예, 배당 덕분일까요?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상가 뭐 개념은 되게 쉬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에서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커피숍들이.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그 기업 그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네. 2배까지는 안 올라가도 올라가겠죠. 네네네. 네. 왜? 금리의 함수니까. 네. 똑같습니다. 배당을 200원 주다가 400원 주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가치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죠. 주가. 시가총액이 올라가야죠. 사실 이게 배당으로 이 개념을 갖는 게 사실 국장에서는 되게 낯선 일이죠. 국장이 배당 왜 성장주가 그러냐면요. 미국에서는 이게 있었다는데. 배당 성향에 대해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메리츠 금융주주가 진짜 잘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거긴 배당 성향 50% 넘어요. 번 거의 50% 이상을 계속 주주 환원을 3년 이상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심어주는 기업들이 몇 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올려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의 정부 정책이랑 같이 좀 맞물려지면은 그런 것들도 국장에 대한 의심이 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한 해는 아니에요. 한 해에 뭐 자사주 매입 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장기 그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현대차그룹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봉구 회장님 지분 이제 받을 때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왜 밸류업을 할까요? 약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대한민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정의선 회장이 약간 외계인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만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사실은 좀 그래서 이게 저처럼 이렇게 때가 많이 탄 사람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진짜 거 같아요. 대주주의 선의에 기대는. 예. 예,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돈을 한 30% 더 벌면은 되게 막 무조건 달려가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용 씨나 이제 정의선 씨나 둘 다 제 재산이 사실은 몇 조 원 이상씩 있고 뭐 그 가문이 한 3대, 4대까지 망치지 않는 이상은 갈 수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거는 지배력과 영향력과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그 그룹의 부모님 덕을 잘 만나가지고 회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보다 경영을 더 잘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게 1조 원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조 원 좀 큰가요? 한 몇천억 버는 것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이랑 이렇게 재무직 합병하고 그 분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씨가 재판을 몇 번을 받고 하는 거를 이미 잘 봤잖아요. 그 돈 많고 그렇게 한데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그 시나리오 바뀐 것 같고요. 오히려 경영 능력 인정받고 존경받고 뭐 양궁 이런 거 지원해가지고 국위 선행하고 이런 거에 더 많은 밸류나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아닐까. 뭐 감히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제대로 낼 것 같아요. 그냥 현대차 그룹은 정면 돌파. 그러니까 꼼수 부려가지고 여기서 합병하고 자기 지분 많은 거에 밸류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이젠 다 보이잖아요. 벌써 한 5년 됐네. 현대차그룹이 원래 그 지배구조 개편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그냥 철회해 버렸잖아요. 지배구조 개편 그때 뭐 현대모비스를 뭐 지주사로만 이거. 근데 그거 보고도 사실은 그때 전 놀랬거든요. 대부분 대주주들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막 밀어붙이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거 아닌갑다 철회? 조금 이제 다르구나. 근데 일단 현대차그룹이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의 조정호 회장님, 뭐 김용범 부회장님 같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고 지배력, 영향력, 또 명예가 높아진다라는 거 보여주고 다른 회장님들도 꼼수보다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2배 올라가면 당신네들이 절반 세금을 내더라도 혹은 나중에 그렇죠. M&A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는 걸 많이 또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맞습니다. 그게 또 이제 밸류업의 결과물이 될 테고요. 야 오늘 저기 봐 미국 경기부터 뭐 경기 침체 논란부터 국내 섹터까지 굉장히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너 뭐 말도 빨리 하고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하여튼 공부를 같이 해서 저도 계속 뭐 틀릴 때도 있고 계속 의견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은 참고만 하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고 이제 계속 끊임없는 파월도 그러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 바꿔나가고 단지 채용해야 될 거는 가까운 시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이 사람은 전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 헷갈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몇 개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장표도 많이 논거로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공부하신 것도 고민하신 것 같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로스 1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